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제 채널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 자신의 이야기입니다. 아들의 생일에 관한 이야기죠. 원래라면 기쁨으로 가득 찬 날이어야 할 텐데 제 마음속 모든 가치관을 뒤집어 놓은 날이 되었습니다. 아버지로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키워온 아이가 있는 반면 어떤 재산보다도 소중한 것을 점점 잃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것은 애정과 존경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호입니다. 올해 72세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것은 모은 돈이 아니라 외아들 이지훈입니다. 그가 태어난 날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작은 아기가 제 팔 안에서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때 저는 스스로 맹세했습니다. 어떤 힘든 일이라도 나는 내가 겪은 가난한 어린 시절과는 다른 풍요로운 삶을 주겠다. 그 약속을 오랜 세월 지켜왔습니다. 인천항에서 집 나르는 노동자부터 경비원으로, 그리고 작은 공장에서 청소원으로 직업을 바꿔가며 아들의 미소를 위해, 그가 제대로 배울 기회를 위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지훈의 42세 생일입니다. 몸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지만 어떻게든 가야 한다고 단정한 옷차림으로 축하하러 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지훈이 선택한 레스토랑은 서울 강남의 고급 빌딩 최상층에 있었습니다. 넌 불빛이 창유리에 반사되어 인공별이 빛나는 듯 했습니다. 저는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서서 넥타이를 고쳤습니다. 이 넥타이는 10년 전 그가 생일에 준 것이었습니다. 아직 신입사원이었던 젊은이로 빛나는 눈에는 꿈과 희망이 넘쳤습니다. 그의 미소와 함께했던 말을 기억합니다. 아바, 언젠가 더 호화로운 곳에 데려갈게. 기대해. 믿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이 현실이 되었지만 마음속 느낌은 상상과 달랐습니다. 문을 밀고 들어서자 곧 활기찬 소리가 퍼졌습니다. 잔 부딪히는 소리, 재즈의 부드러운 연주, 단정한 옷차림의 사람들의 즐거운 웃음소리. 조금 당황했습니다. 여기는 제 세계가 아닙니다. 백발에 놓인 소박한 회색 정장, 화려한 사람들과 메이크업, 부유한 이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지훈을 찾았습니다. 중앙 테이블에 앉아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완벽하게 재단된 흰 셔츠와 검은 정장을 입었습니다. 옆에는 아내 박수진. 아름다운 여성으로 붉은 입술에 물결치는 머리. 날카로운 눈빛이지만 항상 미소를 띠고 그 미소가 무엇을 숨기는지 모를 타입이었습니다. 아빠, 왔어? 앉아. 이지훈이 일어나 웃으며 목소리는 테이블 모두가 들릴 만큼 크게 울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아들 생일에 참석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조금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변 시선이 저를 향했지만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었으나 곧 모두 자신의 잔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자 눈앞에는 레드 와인 잔이. 저는 술을 잘 마시지 않지만 잔을 들고 아들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생일 축하해, 지훈아. 그는 웃으며 잔을 부딪혔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사실 오늘 특별한 소원이 있어.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소원? 격려의 말일까? 그냥 자랑의 표현일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해봐, 아빠는 언제든 듣고 있어. 이지훈은 잔을 내려놓고 손가락으로 잔 테두리를 빙빙 돌리며 이상한 빛을 머금은 눈을 했습니다. 아빠, 모은 돈은 어디 있어? 꽤 많은 액수지. 그 질문은 가슴에 차가운 칼날처럼 꽂혔습니다. 저는 아들을 올려다봤습니다. 그 눈은 어렸을 때의 것이 아니라 욕심 깊고 차가운 무언가였습니다. 저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왜 이 즐거운 날에 그런 걸 묻는 거야?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큰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그 웃음은 상쾌했지만 어딘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아빠,
그렇게 순진한 척 그만해. 나는 외아들이야. 모든 건 당연히 내 거지. 얼마나 있는지 알고 싶을 뿐이야. 가슴이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즉, 그가 가장 신경 쓰는 건 저도 아니고, 늙은 아버지의 건강도 아니고, 통장 속 숫자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잔을 내려놓고 그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게 생일에 가장 바라는 거냐? 이지우는 비웃듯 웃으며 의자에 기대었습니다. 아빠, 설교는 그만해. 요즘 시대에 돈 없으면 못 살아. 나는 아빠의 유일한 혈육이야. 저는 살짝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 순간 모든 추억이 슬로모션 영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얼어붙는 추위 속에서 짐을 하나씩 나르며 그의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필사적이었던 일. 몇 달 동안 아침을 참아가며 새 교복을 산 일. 빗속에서 꼼짝 않고 서서 그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그의 빛나는 미소를 보기 위해. 그리고 지금 그는 거기 앉아서 저에게 말합니다. 유일한 혈연이 아버지의 모든 재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고. 저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 이제 그때가 온 겁니다. 저는 천천히 코트 주머니에서 낡은 가죽 지갑을 꺼냈습니다. 안에는 현금이 아니라 은행 로고가 인쇄된 종이 조각으로 선명한 붉은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5억 원, 5억 원. 연회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아들의 눈앞 테이블에 살짝 놓으며 차분하고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게 답이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이다. 하지만 이제는 너에게 주지 않겠다.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종이를 테이블에 놓았을 때 방 전체가 정적에 휩싸였고 머리 위 호화로운 노란 조명이 제 눈에 아프게 비쳤습니다. 방금까지의 활기찬 웃음소리는 사라지고 농후한 침묵이 장소를 지배하며 잔이 테이블에 살짝 닿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이지우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눈을 크게 뜨고 흰자위가 넘칠 만큼 눈앞의 것을 믿을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5억 원? 그는 더듬거리며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손이 떨리며 마치 종이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움켜쥐었습니다. 옆에 앉은 박수진도 몸을 숙여 들여다봤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은 욕망으로 빛났지만 곧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당신, 이 액수는... 그녀는 소리치며 붉은 네일의 손으로 남편의 팔을 세게 쥐었습니다. 저는 침묵했습니다. 눈앞에 두 사람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는 제 혈연, 다른 하나는 그의 아내. 지금 그들의 눈에는 사랑이나 존경은 전혀 없고 오직 갈망뿐이었습니다. 마치 사막 속에서 물을 갈망하는 두 사람처럼. 이지우는 얼굴을 들고 날카롭게 저를 노려보며 소리 지르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왜 그런 돈을 가지고 있었어? 게다가 방금 뭐라고 했어? 이제 나한테 주지 않겠다고. 무슨 소리야? 저는 희미하게 입술을 올렸습니다. 그것이 슬픈지 아이러니한지 저 자신도 모르는 미소였습니다. 그렇다. 이제 너에게 주지 않겠다. 왜냐하면 오늘 아침 그 전액을 이체했으니까. 아이스? 이지우는 숨을 삼킨 듯. 됐습니다. 박수진은 일어나며 그 목소리는 날카로운 칼날 같았습니다. 누구한테 이체한 거예요?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너희 둘보다 적합한 곳에. 저는 이지훈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제주도의 고아원에 공기가 터질 듯 했습니다. 저는 숟가락이 접시에 떨어지는 소리를 똑똑히 들었습니다. 옆 테이블 손님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쪽을 봤지만 박수진의 험악한 표정을 보고 곧 눈을 돌렸습니다. 이지훈은 갑자기 일어나 의자가 뒤로 넘어지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빠, 미쳤어. 가족의 돈을 고아들에게 준다고. 회사 파산 직전인 거 몰라? 저는 고개를 들고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은 예전에는 부드러웠을 텐데 지금은 붉게 분노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더 이상 부자의 정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익뿐이었습니다. 너의 회사? 저는 한마디 한마디 강조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아빠가 세운 집을 담보로
고금리 대출로 주식 거래하는 회사냐? 3달 전 아빠가 조용히 3천만 원 갚아서 네가 파산 소송 당하지 않게 도왔던 그 회사 말이냐? 그게 회사냐? 음악이 격렬해졌습니다. 이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입을 벌렸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치 대중 앞에서 알몸이 된 아이처럼 떨고 있었습니다. 박수진은 남편을 돌아보며 증오의 눈을 했습니다. 당신, 이게 무슨 소리야? 회사는 괜찮다고 했잖아. 아빠, 돈만 있으면 된다고. 이지훈은 돌아서서 저를 보며 분노와 공포가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빠, 어떻게 알았어? 누가 가르쳐줬어? 저는 굳은 양손을 테이블에 놓고 앞으로 숙였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한마디 한마디 못을 박듯 말했습니다. 아빠는 맹목적이지 않고 늙지도 않았어, 지훈아. 네가 어디까지 가는지 지켜봤을 뿐이야. 그리고 오늘 충분히 봤어. 온몸이 떨렸지만 그것은 공포가 아니라 고통이었습니다. 말이 마음을 찌르는 듯했지만 만약 이것을 하지 않으면 아마 앞으로의 인생에서 아들이 눈을 뜰 일은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박수진은 양팔을 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게 고결하다고 생각해. 당신, 이제 부자는 세상의 웃음거리야. 이상한 노인이 전 재산을 모르는 아이들에게 주고 자신의 아들을 곤란하게 만든다고. 누가 그런 걸 칭찬할 것 같아? 저는 그녀를 향해 차가운 빛을 띤 눈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수진아. 사람들은 나를 미쳤다고 하지 않을 거야. 그냥 아들이 이렇게 성장해서 아직 부모가 자신을 위해 있다고 생각하는 게 너무 어리석다고 할 뿐이야. 이지훈은 책상을 치며 그 소리가 방 안에 울렸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고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빠가 이런 짓을 하는 건 가족을 배신하는 거야.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가족, 네가 수진에게 저 노인은 부담이니까 양로원에 넣어버려라고 했을 때 네가 가족이란 말을 생각했어? 공기가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제 심장과 그의 심장 소리가 어지러운 게 느껴졌습니다. 이지훈은 동요하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빠, 들었어?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 광경이 칼날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저는 반쯤 열린 문 뒤에 서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박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제요, 노인은 집에부터 기생하는 것뿐이야. 양로원에 넣는 게 제일이야. 보기만 해도 짜증나. 이지훈은 침묵했습니다. 담배 소리가 잠시 울리고 그 다음 그의 목소리가 천천히 반론 없는 어조로 들렸습니다. 그렇네. 자금이 마련된 후에 생각해보자. 저는 계속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눈물도 흐르지 않고. 그때 제 마음 일부가 죽었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을 뜨자 그는 고개를 숙이고 어깨를 떨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부끄러움인지 모르겠지만 아마 둘 다일 겁니다. 그러나 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말을 공기에 새기듯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아내의 말에 침묵하고 아버지를 모욕할 때 내게는 더 이상 가족을 말할 자격이 없어. 그 방에 있는 누구도 목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폭발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폭발은 제가 말한 순간 이미 일어났던 겁니다. 네오는 가족에 대해 말할 자격을 잃었어. 저는 코트 주머니에 손을 넣고 천천히 붉은 테두리의 두꺼운 흰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늘 아침부터 준비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도 제 움직임을 눈에서 떼지 않았습니다. 이지훈은 저를 보며 살아있는 사냥감 보기 같은 눈을 했습니다. 박수진은 서서 양손은 하얗게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가볍게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는 썩은 인연의 관을 닫는 망치 소리처럼 제 마음에 울렸습니다. 이건 기부계약서 사본이야. 아빠는 오늘 아침 9시에 공중사무소에서 사인했어. 저는 봉투를 이지훈에게 내밀었습니다. 그는 망설였지만 빼앗듯 잡고 봉인된 종이를 찢었습니다. 저는 그 동작을 차분히 마치 제가 쓴 비극 영화의 장면을 밖에서 보는 듯 지켜봤습니다. 종이가 꺼내지고 소리가 신경을 찌르는 듯 울렸습니다. 그리고
이지훈의 눈이 크게 뜨이고 목에 핏줄이 솟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떨리고 한마디씩 마치 혀에 칼이 꽂힌 듯 읽었습니다. 기부자 김민호, 금액 5억 원, 수령처 제주 해우리 고아원. 읽는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그는 저를 봤습니다. 눈은 붉고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아빠, 정말 이런 짓을... 저는 등을 펴고 무섭도록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그뿐만이 아니야. 앞으로 10년간 모든 이자도 나는 그들에게 위임했어. 나는 그 아이들에게 내가 겪은 부족한 인생을 시키고 싶지 않아. 적어도 은혜를 모르는 걸 배우지 않도록. 박수진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붉은 립스틱 입술이 떨렸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이 돈이 내 남편 회사를 구할 수 있다는 걸 알아. 모르는 거야. 파산하면 지훈의 가족의 평판이 잿더미가 돼.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만으로 여성은 동요했습니다. 천천히 차가운 돌바닥에 떨어지는 말처럼 이야기했습니다. 평판? 아버지를 휴대은행처럼 생각하는 아들과 남편을 돈벌이 도구로 보는 아내가 있는 가족 말이야. 그게 평판이야. 나는 차라리 모든 걸 잿더미로 만들고 싶어. 이 돈으로 둘의 욕망을 키우는 것보단. 이지훈은 계약서를 세게 책상에 내리쳤습니다. 종이가 나무 표면에 부딪히는 소리는 마른 조각이 부서지는 듯 했습니다. 그는 소리쳤습니다. 아빠는 배신했어. 피를 배신했어. 저는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쉬고 길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틈새로 불어오는 듯한 웃음. 내가 아내에게 아버지를 부담이라고 부르게 하고 양로원에 밀어 넣을 걸 생각할 때 나와 네가 피의 연결이라고 생각했어? 이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분노도 탓도 사라지고 오직 광활한 공백뿐이었습니다. 그 공백은 아들 자신이 만들어낸 긴 차가운 침묵의 세월로 채워진 것이었습니다. 간단히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하나하나가 망치처럼 강조되었습니다. 지훈아, 아버지의 재산은 내게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했을 수 있어. 하지만 사실 그것은 시련이었어. 너는 그 시험의 첫 번째 질문부터 떨어졌어. 식탁 공기는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대화를 하는 척했지만 그들의 시선은 몰래 우리 쪽을 향해 있었고 그 눈에는 호기심과 충격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 세계에는 마치 셋밖에 없는 듯 느껴졌습니다. 저 예전 뼛속까지 사랑했던 아들 이지훈, 그리고 제 마음에 엄격한 진실을 찌른 여성. 그것은 효도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인격에 의해 길러진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박수진은 갑자기 의자에 털썩 주저앉고 손으로 이마를 누르며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그 돈이 하루 만에 사라질 줄이야.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증오는 더 이상 없고 오직 연민뿐이었습니다. 돈은 사라지지 않아, 수진아. 그것은 진짜 가치를 아는 곳에만 가는 거야. 여기에는 없어. 이지훈은 떨며 양손으로 테이블 끝을 세게 쥐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리치고 싶고 물건을 부수고 싶고 자신을 말 잘 듣는 아버지로 되돌리려 애쓰고 싶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에게 그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일어나 베스트 옷깃을 고치고 가볍게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이는 그들에 대한 인사가 아니라 자신에게 향한 인사였습니다. 예전 단순히 믿었던 한 사람의 김민호로서 가족의 유대는 변하지 않는다 하고 저는 차분하고 차갑게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는 더 이상 여기 오래 있지 않을게. 생일 축하해, 지훈아. 오늘 아빠가 내게 주는 건 진짜야. 네가 스스로 삼킬 방법을 배워야 할 진실이야. 뒤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습니다. 뒤에서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황급히 발소리가 이어지고 그리고 이지훈의 막힌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멈춰. 아빠, 가지마. 아빠.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단 1초뿐. 그러나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는 산들바람처럼 부드럽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공간을 찢을 만큼 강했습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건 네가 이해할 때까지 그만둬. 아버지는 남기는 돈의 액수로 측정되지 않아. 그리고 계속 걸었습니다. 제 그림자는 서울의 밤 노란 불빛에 녹아들고 흐려졌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했습니다. 저는 레스토랑을 나왔습니다. 유리문이 닫히고 재즈 소리나 가짜 웃음이 멀어집니다. 서울의 밤하늘에서 가는 비가 내리고 넌 불빛은 젖은 아스팔트에 길고 흐린 선을 그렸습니다. 저는 베스트 옷깃을 세우고 낡은 우산을 단단히 쥐었습니다. 마음은 무거웠지만 이상하게도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냉혹한 짓을 했군.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그건 돈의 꿈에 잠들어 있던 마음을 깨우기 위해 필요한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지 알았던 건 72세의 지금 더 이상 부드러운 말로 배려의 가르침을 할 시간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 충격이 남아있는 걸 구할 수 있다면 비록 냉혹하다고 불려도 그것을 받아들일 각오였습니다. 제가 걸어나가자 뒤에서 이지훈이 모든 걸 잃은 자처럼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박수진은 달려와 기부계약서를 움켜쥐고 붉은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계속 앉아있을 거야. 빨리 변호사 불러. 소송해. 돈 돌려받아. 들려? 이지훈은 고개를 저으며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소용없어. 그는 공증 끝내고 이체도 완료했어. 더 이상 손 쓸 게 없어. 박수진은 계약서를 테이블에 내리치고 벌떡 일어나 높은 굽 신발 소리를 세게 바닥에 울리며 말했습니다. 정말 쓸모없네. 그렇게 속아 넘어가고 잘도 남편 노릇하네. 자신이 기둥이야, 리더라고 하면서 결국 길거리 버림받은 아이랑 다를 게 없잖아. 이지훈은 얼굴을 들고 눈을 충혈시키며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입 다물어. 내가 아프지 않다고 생각해? 저건 내 아버지야. 내가 유일하게 아직 의지했던 건데. 이제 모든 걸 잃었어. 그의 신뢰마저. 박수진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 말은 증오로 가득 찬 공기를 가르더군요. 순간 그녀는 남편을 보며 더 이상 야망뿐인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약함은 곧 차가운 현실에 삼켜졌습니다. 돈은 더 이상 없고 명예는 무너졌습니다. 박수진은 등을 돌리고 가버렸고 이지훈은 멍하니 앉아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고 몇 년 만에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저는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파트 방에는 침대 하나와 나무 책상 몇 개의 화분뿐입니다. 사치도 시설도 없지만 조용했습니다. 불을 켜자 부드러운 노란 불빛이 퍼지고 이지훈이 어린 시절 둘이 늦게까지 램프 아래에서 공부했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저는 앉아서 서랍을 열고 낡은 사진 앨범을 꺼냈습니다. 누렇게 변한 페이지에는 가장자리가 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나씩 사진을 넘겼습니다. 6살 이지훈은 손에 아이스크림을 들고 만면의 미소, 12살 이지훈은 길에서 주운 작은 개를 꼭 안고 있습니다. 18살 이지훈은 졸업식 교복을 입고 태양처럼 빛나는 눈동자. 저는 웃었습니다. 흐려진 눈에 눈물이 스미는 듯한 미소였습니다. 그때 아빠는 네가 착한 남자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아마 잘못이었을 거야. 아니면 이 사회가 네 순수한 마음을 삼켜버렸을지도 몰라. 저는 앨범을 닫았습니다. 그 아래에 또 다른 봉투가 조용히 놓여 있었습니다. 유언장입니다. 낡은 게 아니라 오늘 오후 제가 서명한 바로 그거예요. 누구도 모르는 사실의 일부. 그 유언장은 그들이 상상하는 것과 다릅니다. 확실히 5억 원은 이미 옮겼습니다.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는 아직 다른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은 액수예요. 그리고 분명히 이렇게 썼습니다. 언젠가 아들 이지훈이 돌아오는 날, 만약 그가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사죄하러 온다면 이 자금은 그의 것이 된다.
단, 물질적인 이유로만 왔다면 모든 걸 취소한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했지만 마음은 돌처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믿기 때문입니다. 충격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그리고 이지훈이 정말 아버지를 사랑한다면 그는 다투기 위해가 아니라 잃은 것, 가족의 유대를 되찾기 위해 돌아올 거예요. 이지훈은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넓은 아파트는 지금 빈 껍데기 같습니다. 희미한 전등 불빛이 야윈 얼굴에 비치고 심각한 눈 밑 다크서클을 비춥니다. 테이블 위 휴대폰이 계속 울립니다. 은행, 채권자, 변호사로부터예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제 말만 울립니다. 아빠라고 부르지 마. 네가 이해할 때까지. 아버지는 남기는 재산의 액수로 측정되지 않아.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이지훈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파산의 공포도 명예를 잃는 공포도 아니에요. 유일한 아버지를 잃는 두려움입니다. 그는 서랍을 뒤져 제가 예전에 남긴 낡은 앨범을 꺼냈습니다. 사진이 침대에 흩어지고 떨어지는 잎사귀 같습니다. 그는 주워들고 흐려진 눈에 눈물을 머금었습니다. 아빠가 처음 공원에 데려간 사진, 입학식 날 아빠와 둘이 대학 문 앞에 서 있는 사진. 그는 목이 메어 울었습니다. 버림받은 아이 같은 흐느낌이었습니다. 이지훈은 책상에 엎드려 떨리는 손으로 급히 흰 종이에 펜을 달렸습니다. 아빠, 내가 잘못했어. 아빠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순간부터 잘못이었어. 만약 이걸 읽을 수 있다면 돈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빠의 진짜 아들이 되기 위한 기회를 줘. 그는 종이를 접고 봉투에 넣어 아침 빗속을 달려 나갔습니다. 서울의 불빛은 흐려지고 찻소리가 울리지만 그의 마음은 단 하나의 장소를 향했습니다. 늙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작은 방. 그 아침 서울은 낯빛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새지 않지만 간헐적으로 차갑게 피부를 찌릅니다. 저는 작은 방 창가에 서서 뜨거운 차를 양손으로 감싸고 흰 수증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늙은 몸이 지나간 폭풍의 기억처럼 밖에서는 사람들이 빗속을 서두르고 다양한 색의 우산이 밀치락달치락합니다.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저 군중 속에 나를 찾는 자가 있을까? 마음 깊숙이가 속삭였습니다. 있을지도. 하지만 왜? 나를 위해? 아니면 돈 때문에? 저는 차를 내려놓고 책상으로 돌아갔습니다. 갈색 봉투에 유언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위에 자문했습니다. 만약 돌아오면 용서할 수 있을까? 답은 없었습니다. 용서는 쉽지 않습니다. 특히 가장 사랑한 자에게 마음을 찢긴 때는. 이지훈은 차가운 빗속을 달렸습니다. 젖은 정장, 생머리에 붙은 머리카락, 진흙에 젖은 광택 신발. 그는 우산도 쓰지 않고 주변 시선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자신의 절망을 밟는 듯 했습니다. 손에는 단단히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밤에 급히 쓴 편지예요. 비에 번져 글자가 스며들었지만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빠, 미안해. 빨간 신호등. 차가 질주하고 경적 소리가 울립니다. 이지훈은 횡단보도에서 멈춰 서서 숨을 헐떡이며 가슴 아픔을 참았습니다. 마음속에는 단편적인 영상이 겹칩니다. 기부 계약서를 테이블에 놓는 제 차분한 얼굴. 아빠라고 부르지 마 라고 했을 때의 비웃음인지 슬픔인지 모를 제 미소. 그리고 옛 앨범의 사진. 꽃피는 벚꽃 아래에서 앉는 아버지와 아이. 그는 자문했습니다. 아빠는 아직 나를 아들이라고 생각할까? 무릎 꿇으면 용서해 줄까? 긴 경적 소리가 그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신호가 초록으로 바뀌고 그는 달려 나갔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세게 젖어 있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런 시간에 누구지? 문을 열자 거기에는 아는 하지만 지친 모습의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지훈아. 저는 살짝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는 떨며
온몸이 흠뻑 젖어 마치 강에서 끌어올린 듯 했습니다. 숨은 거칠고 눈은 붉게 충혈되어 저를 보자마자 울음이 터질 듯 했습니다. 손에 든 봉투는 젖어 구겨지고 찢어질 듯합니다. 그는 현관에서 무릎 꿇고 고개를 깊이 숙이며 빗소리에 섞여 부서진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빠, 미안해. 모든 게 잘못됐어. 부탁해. 돈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예전처럼 아빠라고 불러줄 수 있게. 저는 서서 심장이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이 아닙니다. 그 말 때문이에요. 예전 기다리고 갈망했던 말. 그러나 지금 그것을 듣고 믿어야 할지 의심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허리를 숙여 그를 안아 일으켰습니다. 일레오나, 안으로 들어오자. 이렇게 젖어서 감기 들겠어. 그는 저를 올려다보며 멍한 눈으로 떨리는 입술로 말했습니다. 아빠, 집에 들여줄 거야? 저는 똑바로 그의 눈을 봤습니다. 내가 잘못해도 아빠를 슬프게 해도 너는 아빠의 아들이야. 하지만 저는 한숨 쉬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건 모든 걸 잊는다는 뜻이 아니야. 이지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 안에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알아, 아빠는 바로 용서하지 않아도 돼. 그냥 이야기를 끝까지 들려줄게. 이지우는 마주 앉았습니다. 낡은 나무 의자에 머리에서 물방울이 바닥에 떨어집니다. 저는 그에게 마른 수건을 주고 자신은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눈은 겨울 연못의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말해봐. 저는 차분하지만 그가 목을 막힐 만큼 날카롭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손이 떨려 안의 편지는 구겨졌습니다. 그는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는 쉬었습니다. 아빠께 지금 말하는 건 늦을지도 몰라. 하지만 믿어줘. 나는 아빠를 사랑하는 마음을 결코 멈춘 적 없어. 나는 잘못했어. 욕심에 눈이 멀었어. 아내가 아빠를 모욕할 때 침묵했어. 나는 잘못했어. 잊었어. 옛날 쏟아지는 비 속에서 다리를 건너준 건 수진도 친구도 아니고 아빠였어. 낡고 허름한 슬리퍼로. 그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물방울이 종이에 떨어져 번진 글자에 섞였습니다. 그는 편지를 움켜쥐고 저를 올려다보며 눈이 촉촉했습니다. 아빠, 만약 조금이라도 희망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해보게 해줘. 저는 침묵했습니다. 마음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고통을 끌어야 할까? 하지만 그 눈을 봤습니다. 예전 제가 순수한 빛을 본 아이의 눈동자. 그 빛은 지금은 희미하지만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나 다가가 그의 어깨에 손을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예전만큼 차갑지 않았습니다. 지훈아, 정말 이 말들이 돈 때문만은 아니야? 그는 얼굴을 들고 소리치듯 말했습니다. 아니야. 맹세해. 아빠가 원하면 그 돈 전부 포기할 수 있어. 그냥 아빠가 나를 미워하지 말아줘. 다시 한번 아빠에게 아들이라고 불리고 싶을 뿐이야. 저는 한참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만약 진심이라면 아빠는 내게 기회를 주겠어. 단 돈을 받기 위한 기회가 아니라 하나의 질문에 답하기 위한 기회야. 이지훈은 동요했습니다. 저는 책상으로 다가가 누구도 모르는 두 번째 유언장 4번을 꺼내 책상에 놓았지만 열지 않았습니다. 저는 깊은 눈으로 그를 봤습니다. 질문은 앞으로의 인생, 네가 아빠에게서 한 푼도 받지 않고 산다고 하면 그래도 아빠 곁에 있고 싶어. 공기가 멈췄습니다. 이지훈은 꼼짝 않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리고 눈물이 넘쳤습니다. 그는 무릎 꿇고 제 발에 매달려 막힌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빠가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계속 곁에 있고 싶어. 평생. 저는 살짝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몇 달 만에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 답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깨에 손을 놓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빠는 생각해 볼게. 하지만 기억해. 기회는 한 번뿐이야.
만약 네가 지금 한 말을 배신하면 모든 걸 영원히 잃게 될 거야. 이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아빠는 새로운 지훈을 볼 거야.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비는 그쳤습니다. 첫 양광. 이 두꺼운 회색 구름을 가르고 젖은 처마에 비쳤습니다. 아마 새로운 장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나 길은 길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교훈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아침 햇빛이 창가를 통과해 얇고 차갑게 경고처럼 저는 나무 책상 곁에 앉아 한 잔의 녹차를 우렸습니다. 젊을 때부터 좋아했던 향기가 방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저는 어젯밤 일을 떠올렸습니다. 지훈, 오랜 희망을 걸어온 아들. 그는 흠뻑 젖어 제 앞에 무릎 꿇고 목이 메도록 울었습니다. 그는 돈은 필요 없고 그냥 아빠 곁에 있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습니다. 신이시여, 아버지는 자식을 믿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저는 오래 살아서 압니다. 눈물의 말은 산들바람처럼 가볍지만 마른 사람의 마음은 여름 구름처럼 빠르게 변합니다. 마지막 한 번만 시험해 볼 만해.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지우는 매일 저에게 전화했습니다. 돈 이야기나 유언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냥 묻습니다. 아빠, 건강해?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오늘 고등어를 샀어. 내일 가져갈게. 처음에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건강해. 하지만 점점 그 목소리에 성실함이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니면 교묘한 연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궁지에 몰리면 살기 위해 어떤 수단도 씁니다. 제 가진 건 어쩌면 그를 나락에서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오후 저는 부엌에서 차를 타는 이지훈 곁에서 은행 전화번호로부터 온 착신을 받습니다. 그의 눈이 순간 어두워졌지만 곧 미소로 돌아와 전화를 끊고 옆에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그날 저는 이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 아빠는 경기도에 옛집에 가고 싶어. 오랜만이니까 같이 갈래? 그의 눈이 빛나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야, 아빠, 데려다 줄게. 하지만 이는 단순한 추억 여행이 아닙니다. 이는 시련입니다. 우리는 예전 제가 된장국에 밥 말아 먹을 만큼 가난했던 곳으로 갑니다. 저와 그의 어머니가 낡고 부서진 목조집에서 새 삶을 시작한 곳입니다. 저는 알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사람의 가치를 만드는 걸 이해하는지. 긴 여정, 양쪽에 늦가을 마른 논이 펼쳐집니다. 번쩍이는 이지훈의 차는 천천히 달립니다. 조수석에 앉아 조용히 창밖 익숙한 풍경이 뒤로 멀어지는 걸 봤습니다. 머릿속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 겨울 작은 지훈을 등에 업고 진흙 묻은 슬리퍼를 신고 어깨에 그의 따뜻한 숨을 느꼈어. 나는 맹세했지. 무슨 일이 있어도 나 같은 고통스러운 인생을 아이에게 시키지 않겠다고. 이지훈의 목소리가 저를 현실로 되돌렸습니다. 아빠, 이 길 아직 기억해.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산수유 열매 따러 갔었지?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그래, 그때는 돌아오기 전에 다 먹고 싶다고 했었네. 잠시 그의 눈이 흐려졌습니다. 그 눈에는 예전 같은 자신만만한 모습이 없고 조금 정말 후회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경계심을 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쇠퇴한 목조 낡은 집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벽에는 이끼가 끼고 지붕은 비뚤어져 썩은 나무창에서 바람이 속삭이는 건 마치 시간의 한숨 같습니다. 저는 살짝 차에서 내려 습한 흙을 발로 밟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지훈은 말없이 바라봅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여기서 뭐 느껴? 조금 간격을 두고 그는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아이에게 풍요로운 삶을 주기 위해 치른 모든 희생을 느껴. 그리고 그걸 잊었던 자신을 부끄러워해. 그를 봤습니다. 이번에는 거짓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는 연기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그의 마음이 정말 부서지기 직전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게 두꺼운 먼지로 덮여 있지만 방 구석에는 예전 제가 손수 만든 나무 책상이 아직 있고 벽에는 그의 어머니의 흑백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젊어서 세상을 떠난 여성입니다. 저는 사진의 먼지를 털고 고인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당신, 오늘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때의 꿈에 그는 아직 어울릴까요? 그날 저녁 우리는 늙은 아카시아 나무 아래 툇마루에 앉았습니다. 술을 따르고 아들에게도 한 잔 따랐습니다. 은빛 달빛이 땅에 쏟아지고 거울처럼 빛납니다. 천천히 한 목소리로 그러나 무거운 공기를 뚫고 물었습니다. 지훈아, 만약 아빠가 모든 후에 너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겠다고 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야? 그는 얼굴을 들고 큰 눈을 뜨고 천천히 감았습니다. 긴 침묵이 있었습니다. 바람이 입 틈을 스치는 소리, 발밑 벌레 소리가 똑똑히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는 계속 아빠 곁에 있을게. 아빠는 누구에게도 빚지지 않아. 빚진 건 나 쪽이야. 평생. 그 말은 제 가슴을 막혔습니다. 아무 말 없이 있었지만 마음의 얼음이 조금씩 녹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열쇠를 넘길 생각은 아직 없습니다. 말은 쉽지만 행동이 진짜니까요. 다음 날 아침 경기도를 떠나기 전에 말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너에게 부탁이 있어. 만약 정말 잘못을 속죄하고 싶다면 아빠가 소중히 여긴 곳을 제대로 돌봐줘. 그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디에요? 저는 한 장의 종이를 주었습니다. 해어리 고아원의 주소입니다. 아빠는 이곳에 기부해 왔어. 하지만 돈이 아니라 마음이 필요해. 3개월 동안 불평 없이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 지내줘. 3개월 후에 답을 내자. 그는 종이를 단단히 쥐고 눈에 눈물을 띠며 말했습니다. 약속할게. 아빠에게 조금이라도 용서받을 수 있다면 할게. 저는 마지막으로 그를 보며 차에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에 하나의 말이 울렸습니다. 내가 약속을 지키면 신뢰를 되찾을 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걸 얻을 거야. 3개월이 지나 서울은 가을이 되었습니다. 창밖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앉아 찻잔을 들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걸 바라봤지만 오늘만큼 마음이 가벼웠던 날은 없습니다. 3개월 동안 저는 해우리 고아원에 가지도 전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설 책임자를 통해 오는 짧은 편지로 아들이 정말 노력하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화려한 한느마도가 화사한 약속도 없고 그냥 소박한 문장뿐이었습니다. 오늘 아이들에게 연 만들기를 가르쳤어요. 많이 웃어줬어요, 아빠. 미안해. 지금까지 몰랐어. 행복은 주는 데서 온다는 걸. 거기까지 읽고 제 심장이 떨렸습니다. 한 남자는 일주일이나 한 달은 속일 수 있지만 3개월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소박한 식사밖에 없는 곳에서 그건 연기가 아닙니다. 저는 알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왔다는 걸. 유언장은 오늘 공개됩니다. 회의실은 불이 켜져 있습니다. 흰 천이 덮인 긴 테이블 위에 두꺼운 봉투가 단정히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테이블 끝에 앉아 옆에는 오랜 변호사로 가장 신뢰하는 박태준 씨가 있었습니다. 이지훈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광택 있는 정장도 고급 신발도 신지 않았습니다. 대신 소박한 셔츠를 입고 소매에는 얼룩이 붙어 있었습니다. 아마 아침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칠 때일 거예요. 박수진은 함께 오지 않았습니다. 들은 바에 따르면 그들은 별거 중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 폭풍은 돈뿐 아니라 가면 쓴 결혼 생활의 환상도 부숴버렸을 겁니다. 이지우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 눈은 더 이상 차가운 날카로움도 야망의 반짝임도 없었습니다. 대신 폭풍을 넘긴 호수 표면 같은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규정에 따라 오늘은 김민호 씨의 전 유언 내용을 낭독합니다. 그는 봉투를 열고 한 장씩 종이를 꺼내 소리가 고요를 가르는 듯 했습니다. 박태준 씨가 낭독했습니다. 나는, 김민호는 완전히 제정신 상태에서
이 유언을 작성했다. 나의 합법적인 전 자산은 현금 5억 원, 강남구와 마포구의 2 아파트, 그리고 약 180억 원의 투자 자산을 포함한다. 이지훈은 순간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이 가볍게 떨리는 걸 봤지만 곧 쥐었습니다. 야심의 빛은 사라지고 그냥 걱정과 공포가 섞여 있었습니다. 박태준 씨가 계속했습니다. 이 자산은 아래 조건으로 양도된다.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은 나의 아들 이지훈이다. 단, 내가 정한 효도의 약속을 이행한 경우에 한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 자산은 고아를 위한 빚지진으로 이전된다. 박태준 씨는 말을 멈추고 저를 보더니 이지훈을 봤습니다. 김 씨, 이 조건을 확인하시겠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조건은 지훈에게 해우리 고아원에서 3개월간 돌봄을 시키는 거야. 명예도 보상도 없이 오직 손과 마음으로. 이지훈은 깊이 고개를 숙이고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했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속죄하고 싶어서. 저는 그의 눈을 봤습니다. 그 눈동자에 오랜 세월 믿지 못했던 걸 봤습니다. 거짓의 회색이 아니라 헤매던 아이가 진짜 길을 찾은 투명한 색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놓았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지훈아, 아빠는 너를 믿어. 그리고 이걸 준비했어. 박태준 씨에게 신호를 보내 2번째 봉투를 내밀게 했습니다. 그는 열고 큰 목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김인호의 유지에 따라 전 자산은 이지훈에게 양도된다. 단 마지막 구속 조건으로 그는 평생 빚지진의 공동 운영자가 된다. 자산 관련 모든 활동의 이익 중 최소 40%는 고아를 위해 재투자된다. 이는 법적 강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명예 약속이다. 이지훈은 얼굴을 들고 눈물로 젖으며 무릎 꿇고 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약속할게. 돈 때문이 아니라 오늘 이해했어. 아빠는 목숨을 준 뿐 아니라 진짜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줬다는 걸.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가느다란 어깨가 제 팔 안에서 떨렸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작게 한 걸음 떼고 마당에서 넘어졌을 때 제가 도왔던 날들처럼. 그날 오후 아버지와 아들은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얇게 갯고 바람은 금빛 은행나무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팡이를 짚으며 걸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이지훈은 한참 제 곁을 조용히 걷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은 내 생일이야. 하지만 내가 받은 가장 큰 선물은 다시 한번 아빠에게서 이 말을 들은 거야. 저는 그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지훈아, 내 아들이야. 그의 눈이 반짝이고 한 방울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진짜 집을 찾은 마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살 수 없는 교훈이 있습니다. 잃었다고 생각할 때 비로소 보이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평생 단 하나 바라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들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모든 계약이나 통장 잔고보다 소중하다고.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사람이 의심할 수 있어요. 왜 나 같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음이 찢긴 날들에 침묵을 선택했는지, 왜 분노도 소리도 지르지 않고 돈으로 정을 되찾으려 하지 않았는지, 그건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욕망이 눈 속 빛을 가릴 때 어떤 말도 무의미해진다는 걸, 침묵과 시간만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사람에게 준다는 걸. 나는 완벽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전 충분한 돈을 벌면 아이에게 좋은 삶을 줄 수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모든 걸 걱정했지만 가장 중요한 걸 잊었습니다. 그것은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건 지갑 속에 있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걸 가르치는 거예요. 어느 날 그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모은 돈은 어디 있어? 그때 가슴이 아프고 목이 메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가 메인 목소리로 아빠 미안해 라고 부르는 걸 듣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고통은 가치가 있다고. 왜냐하면 나는 그냥 아들을 되찾은 게 아니라 가족의 유대를 소중히 할 수 있는 한 남자를 얻었으니까요. 이 나이가 돼서 인생이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그것은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지만 인격이나 친절, 효도의 마음을 잃으면 그것을 사들일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듣는 누군가가 자신의 부모나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태도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깨닫지 말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포옹을 사들일 수 없다는 걸 깨닫길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 거기서는 그냥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잘 살고 더 사랑하기 위한 이야기를 공유할게요. 안녕. 그리고 여러분의 하루가 평화로우길 바랍니다.